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자, 이제 전체 한국사 그러면 이제 어떤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니? 자, 그 얘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저기 뒤에 보면 강의 계획 써 있는데 나중에 그냥 참고로 보세요. 그러니까 국어 박혜선 교수님이 하는 그 인문 강의. 그래서 개강 날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행정법 유대웅 교수님. 이건 이제 복공부 아예 처음인 사람들 위해서 하는 건데 1회 특강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유대웅 교수는 요즘에 노량진에서 완전 뜨는 사람이야. 요즘에 완전히 매출도 막 이렇게 팍팍팍 오르고 막 그러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개강 잠깐 말씀드렸고요. 뒤에 그 강의 계획서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그럼 이제 한국사 전체 개관 한번 할게요. 개관. 근데 요 내용들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할 내용이야. 오늘 말고 다음에 우리 만나면 그때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일단 첫 번째 단원 전체적인 것만 그냥 쭉쭉쭉쭉 보고 갈게요. 자, 전체적으로 쭉쭉 보고 가는데 근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공무원 시험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험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한 시험 중에 하나야. 가장이라 최고라고 말하지는 않을게요. 그래도 굉장히 공정한 시험 중에 하나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험이라는 건 사실은 되게 잔인해요. 그리고 되게 냉정해. 그래서 이 수험을 하시게 되면 정말 무슨 실존주의 철학도 아니고 뭐 신 앞에선 단독자도 아니고 시험 앞에선 단독자가 되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최종 마무리를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이 마무리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외로우실 거고 그리고 계속 때로는 되게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처음에 그렇게 생각 안 했지만 굉장히 조급해지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시면서 무언가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성취하면서 지금까지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일은 분명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아무리 사랑해도 이걸 여러분에게 사다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온전히 여러분의 노력으로 최종 마무리까지 여러분이 마무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시다 보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런 힘든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말씀 한 말씀씩 드려요. 저랑 같이 수업했던 제 제자들도 지금 서울시에서 근무하고 뭐 충남에서 근무하고 또는 뭐 국가직에서 근무하고 이런 친구들 중에도 그 발동이 좀 늦게 걸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씩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거 보면서 조금 빨리 발동이 걸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학교학생들을 만나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난주에도 이제 한 명 왔다 갔는데 시험 본 거 가지고 여러 가지 상담을 하는데 딱 보니까 얘는 서울시 무조건 붙었어. 왜냐면 지금 이제 사이트에 넣고 물론 그 사이트에 다 넣은 건 아니야. 모든 사람이 서울시 본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넣은 건 아니야. 근데 얘 점수가 현재 넣은 사람들 기준으로 해서 0.3이더라고요. 0.3. 그리고 합격 가능성은 합격 확실로 떠요. 확실로 뜨고 전체
붙은 사람 중에 점수를 넣은 사람 중에는 상위 0.3이야. 그러니까 보통 실제 합격은 1.4 정도까지가 보통 합격을 해요. 왜 100명을 뽑는데 140명을 뽑냐면 요 40명은 마지막에 날립니다. 그래서 이건 최종 면접을 통해서 날립니다. 그래서 100명을 뽑으면 보통 140명 정도 또는 시도군에 따라서 직렬에 따라서 130명 또는 1.5배수를 뽑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1.4를 기준으로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성적을 넣은 사람들 전체에서 이 친구는 이 정도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거의 붙었다고 봐야 돼. 그런데 어쨌건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그 친구가 왔잖아.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야. 당신은 얼마 했지? 처음 시작한 게 얼마더라? 그럼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 친구는 수강생 카드를 가지고 계속 상담을 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내가 이제 왜냐면 그걸 제가 날짜별로 계속 기록을 해두거든요. 여기 저랑 상담해 보신 분들 있죠. 제가 그 날짜별로 다 기록하잖아. 그러니까 보니까 한 2년 좀 안 됐더라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공부한 지 뭐 한 이만큼 됐네? 그거 맞아? 그거 내가 다시 확인했거든? 그러니까 맞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이제 그 친구도 한 2년 정도 공부한 거야. 그러니까 2년 조금 안 했더라고. 거의 한 23개월, 뭐 22개월 뭐 이 정도 공부했더라고. 그러니까 보통 평균 그 정도가 많이 붙어요. 그 정도들 많이 붙고 그 다음에 좀 빨리 붙는다 그런 친구들 그리고 이제 올해 시험 본 친구들 중에 조금 빨리 붙은 친구 얼마 전에 상담한 친구 중에 한 명은 그 친구는 한 10개월 정도 공부했어. 10개월. 그럼 이제 요거 이제 되게 빨리 붙은 거야. 됐죠? 그러니까 그 친구도 점수 때 들어보니까 거의 붙었겠더라고. 그 친구도 0.45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한 2년 정도 공부해요. 그리고 이제 빨리 합격한다 해도 그래도 1년은 해요. 보통 1년 정도는 합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쉬워 1년이죠. 실제로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 1년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길기 때문에 그 시간이 되게 짧아요. 그런데 실제 수험가에서 생활을 해보면 하루도 깁니다. 하루도 길어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실은 수험의 기간은 여러분 적은 바깥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와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금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게 되는 거. 됐죠? 그거와 여러분이 싸우실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처음에는 그럴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시험이 가까이 오잖아?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랑 싸움을 하셔야 되냐면 부정적인 마음과 싸움하셔야 돼요. 올해 안 될 것 같아. 나 이렇게 해서 될까? 내가 정말 합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 마음과 여러분이 계속 싸우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공부하시는 기간에 어려운 일도 있으시겠지만 그리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얼마 전에도 지난주 상담하는데도 남학생 하나가 왔는데 시험을 괜찮게 봤더라고. 점수가 나쁘진 않더라고. 근데 이번에 지방직이 되게 쉬웠거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그 친구는. 근데 점수가 나쁘진 않아. 근데 이번에 쉬웠기 때문에 점수가 제법 높거든. 아까 이 친구 있잖아. 이제 이런 애들은 점수가 진짜 높았어. 95, 90, 95, 95, 90인가 그래. 그러니까 점수가 기본적으로 워낙 높고 이 친구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못 본 건 아니야. 근데 보니까 행정학인가 행정법인가 하나는 뭐 60점짜리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영어도 또 좀 밀렸고 그래서 점수가 좀 밀렸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못 본 건 아닌데 그 친구도 한 보니까 11개월 정도 공부했더라고요. 11개월 정도 공부했는데 근데 합격할 점수는 아닌 것 같아요. 합격 점수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서 이제 뭐부터 할 거냐? 그래서 이제 7월에 그냥 단과부터 시작하자. 그렇게 이제 스케줄을 짜는데 이 친구가 문제가 뭐냐면 집에서 좀 지원받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시험 끝나자마자 6월 5일 시험 끝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한 8월 5일까지 2달 정도는 알바를 해서 알바를 하고 뭐 저녁 때도 뭘 하나 하는데 2개를 한대. 그러면 이제 돈을 자기가 좀 모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 8월 초나 뭐 9월 초까지 일을 한 다음에 돈을 좀 모아서 자기가 9월 밤부터 들어오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뭐라고 말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이건 개인적인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내가 그럼 안 돼. 뭐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쉽게 단순하게 무조건 그렇게 얘기할 수만 없는 게, 이제 여러분들도 좀 나이가 됐고 사실 여러 가지 삶의 상황이 좀 복잡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게 경제적 문제도 그렇고, 또는 가정을 지키셔야 되는 분도 있고, 자녀를 키워야 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이제 이후에 스케줄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각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공무원을 도전하게 되셨는지. 보통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어릴 때부터 꿈꾸고 이렇게 와가지고 도전하시는 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공무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공무원이 되겠다, 또는 뭐 이렇게 구급 서기보 시험에 도전하겠다, 이런 거를 보통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막 꿈꾸고 보통 그러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 여러분이 결정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이 실패할 이유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극복될 때, 그리고 그걸 여러분이 넘어서실 때 여러분들의 성공이 더 빛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지금 저희 카페에도 글이 올려져 있어요. 저희 카페, 아까 제가 카페 소개했잖아요. 카페 보시면 이름이, 그 아이디를 요조숙녀라고 쓸 건데 그분 전산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여러분한테 너무 보여드리고 싶어요. 옛날에 나랑 공부했던 친구들은 아는데 2년 전에 합격했습니다. 네. 근데 원래 올해 한번 찾아본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둘째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서 저랑 이제 카톡 하거든요. 그래서 뭐 스승의 날이나 이럴 때 맨날 카톡으로 저한테 막 선물 보내주고 그래요. 그런 제자들이 있거든요. 네. 여러분도 합격하고 나서 꼭 그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근데 저를 이번에 보러 오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오다가, 왜 그러냐면, 그분을 내가 왜 기억하냐면, 저 문제풀이반 할 때 저랑 문제풀이반 했던 친구들이 그분을 다 알아요. 왜냐면 여기서 수업했거든요. 요 위에 901호에서. 901호가 여기 전체에서 강의실 제일 커요. 근데 901호에서 문제풀이반 하는데 그 문제풀이반 친구들이 다 아는 게, 왜냐면 그분이 정말 만삭이었거든요. 1월 문제풀이반 때 정말 만삭이었어. 3월 동영을 왜 못 들어왔냐면 3월 20 며칠이 예정일이었어. 그러니까 수업하다 여기서 애기 놓을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만삭이 되면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그때 정말 가까우면 좀 쉬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랬기 때문에 저희 문제풀이반이 다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그분이 고민을 좀 했어요.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되고 7월 단과반 해복사 수업을 하는데 그분이 항상 저 뒷자리에 앉았어요. 저 문이랑 가까운 자리 있죠? 거기 앉아 있어. 그래서 수업을 하잖아? 계속 들락거려. 수업을 하면. 나중에 그분이 오셨어요. 제가 그 임신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분이 와서 저한테 양해를 구한 거야. 죄송하다고. 제가 수업 시간에 왔다 갔다 해서 교수님 혹시 거슬리지 않냐고, 수업하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냐고, 너무 죄송하다고 와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랬죠. 영혼 없는 표정으로. 그러면서 뭐 바쁜 일이 있으신가 보죠. 뭐 그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뭐냐면, 너무 죄송한데 자기가 입덧이 너무 심하다는 거야. 그게 토하러 갔다 오는 거래. 왜냐면 입덧이 심하니까. 그래서 그때가, 입덧 심할 때가 이미 7월이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나중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임신이랑 그 상황이랑 그런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저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배가 이만큼 나오니까 다 알게 되는 거야, 다. 근데 계속 그 상담을 했어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 내 이 상태에서 할 수 있을까? 예정이 3월 달인데 4월 첫 주가 국가직 시험이거든. 그리고 6월이 지방직 시험이야. 거기는 전산직이야, 전산직. 그럼 이제 애기 막 낳고 그러면 시험 봐야 되잖아. 될 거냐야. 일단 국가직 시험이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몸 좀 추스리고 난 다음에 바로 지방직 시험이잖아. 그럼 그거는 될 거냐야. 그 기분이 얼마나 고민 많았겠어요. 그래서 근데 저도 이 상담하는 게 쉽지 않죠. 막 알 수 있어요. 막 미친놈 아니야. 네가 해봐. 그러면 내가 네? 그러겠어요? 근데 하여튼 얘기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야. 그리고 그의 시험에 그분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시험에 굉장히 높은 점수로 붙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지역, 여러분 붙을 때도 높은 점수로 붙어야 자기가 원하는 지역 가. 그리고 지금 카페에도 글 올라오고 저한테도 카톡으로 가끔씩 보내는데 거기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고 자기 팀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자기는 사실은 육아휴직 쓰고 그리고 이제 둘째를 또 임신했잖아. 육아휴직 쓰고 쉴 수도 있는데 자기 일하고 싶다고 계속 일한다고 그런 글을 또 얼마 전에 보냈어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되게 고맙죠. 되게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는 그래요. 제가 여러분을 뭐 감히 가르친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시고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저도 많이 배워요. 그리고 제가 분빌자금 수업하는 한 제가 올해로 분빌자금 수업한 지 24년 정도 됐거든요. 제가 지난 24년간 선생님 걸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서 얼마나 중요한 순간에 저를 만났는지 저도 압니다. 그래서 제가 능력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노력을 해서 준비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에게 무언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많이 해요.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쉽지만은 않지만 여러분 되게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능성, 여러분의 능력을 절대 작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 급하게, 여러분을 조급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리고 길지 않은 시간에 1년이면 여러분 시행착오만 조금만 줄이시면 충분히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단원 구성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시작하면 한국사의 바르니에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이 단어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저랑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저도 저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어요. 역사란 뭐니? 뭐 이런 얘기인데 그냥 귀염둥이에요.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사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일단 첫 번째 여기 선사 문화는 여러분 학교 때 많이 들어보셨던 뭐 구석기, 그 다음에 뭐 신석기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청동기, 그리고 뭐 철기,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문제를 나중에 풀어보시면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를 보시면 실제 여기서 또 핵심은 사실은 신석기입니다. 신석기. 그래서 이건 나중에 뒤에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아시게 될 거예요. 그냥 편하게 들어만 두세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걸리거나 이렇게 걸리는 문제들이 제일 많아요. 됐죠? 그래서 신석기, 청동기를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청동기, 철기도 이렇게 좀 살짝 걸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간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오면 근데 이 부분은 대부분 요즘에 어렵게 안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잘 맞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제가 여기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여기 굉장히 빨리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 얘 때문에 문제될 일은 없어요. 자, 두 번째 출제 포인트는 뭐냐면 두 번째는 고조선.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왕조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고 하는 건 부여, 고구려, 옥조동의 사만이에요. 되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여기가 출제가 주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고조선은 고조선 단독 문제로 한 4, 5년 전에는 좀 냈었거든요. 그러다가 요즘의 추세는 뭐냐면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여, 고구려, 옥조동의 사만을 그냥 한꺼번에 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가 나왔을 때 지금 자료에 제시된 국가가 어떤 나라니 그걸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 암기로 아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굳이 출제율을 따지면 얘는 빼고요.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거든. 그중에 출제율 1위를 굳이 따지면 국가 형성이 1위입니다. 됐죠? 그러면 올해로 얘기해 볼게요. 올해는 그럼 어떻게 출제됐니? 올해는 어떻게 출제됐냐면요. 자, 국가직에서는 국가직 9급에서는 선사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됐죠? 그러면 얼마 전에 있었던 지방직 9급에서 뭐가 나왔냐? 지방직 9급에서는 여러 나라의 성장이 나왔습니다. 됐죠? 그래서 지방직
9급에서는. 그래서 올해도 국가직 서울시에서 이렇게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출제됐던 단원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자, 이제 선사가 끝나고 나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 국가다운 국가가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고대라고 불러요, 고대. 자, 고대라고 부르는데, 이 고대라고 부르는 시대는 크게 한 두 단락 정도로 나눠서도 볼 수 있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삼국시대. 그러니까 이 삼국시대가, 여러분 뭐, 이게 뭐 설명이 필요한가요? 그래서, 자, 고구려, 신라, 백제. 됐죠? 그래서 고구려 신라 백제, 그래서 삼국시대 요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남북국이라는 건 뭐냐면 신라가 상업 통일한 이후에 사실은 이게 완전한 통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실제로 그 고구려 유민들이 사실은 당나라에서 탈출을 해. 그래서 만주로 다시 돌아와. 그래서 698년에 발해라는 나라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자, 북쪽에 발해, 남쪽에 신라. 그래서 남북국 시대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발해와 신라.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고대 정치 파트인데요. 고대 정치 파트인데. 고대 정치 파트를 배우게 되는데 얘가 실제 출제율은 어떻게 되냐면 출제율은 한국사 처음부터 끝 전단원 통틀어서 출제율이 1위입니다. 얘가. 무조건 1위예요. 특히 삼국의 발전과 항쟁. 되죠? 그래서 삼국의 발전과 항쟁은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처음부터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출제율이 너무 높은데 수험생들의 정답률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저기서 틀리잖아? 그럼 되게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뒤에 수업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한국사에서 정말 좋은 점수를 맞고 합격하는 건 진짜 심한 내용, 지엽적인 내용, 신비롭고 놀라운 것도 다 맞춰가지고 합격하는 게 아니라 출제가 평소에 잘 됐던 거. 그래서 출제가 될 거라고 예상됐던 거에서 실수가 없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 파트는 완전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고대 정치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사회 문화입니다. 경제사회 문화. 됐죠? 경제사회 문화인데 근데 최근에 출제율이 특히 경제사회 쪽이 너무 안 나와요. 출제율이 요즘 좀 많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문화 파트는 그래도 좀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래도 한국사에서 가장 변별력 있고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만점의 마지막 퍼즐이다 라고 얘기하는 파트가 문화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한국사 처음 공부하실 때는 제가 요령을 하나 말씀드리면 얘네들은 가볍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각 단원별로 선사랑 고대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사, 여기는 이제 우리가 정치사라 그러거든. 정치사를 처음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출제율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이제 역사가 방금 제가 단원 제목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정치, 각 시대별로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한국사는 크게 주제별로 따지면 이렇게 크게 4단원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문제 출제율이 어떻게 되냐면 출제율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한국사 20문항을 기준으로 됐죠? 한국사 20문항을 기준으로 해서 최근에 출제율을 보면 정치사가 대략 12문제 이상이 나옵니다. 12문제. 그러니까 전체 출제 60%가 넘어요. 되죠? 자, 그리고 경제, 사회사 단원은 최근에 출제율을 보면 요 두 단원이 합쳐서 한 2문제쯤 나와요. 2문제. 됐죠? 2문제에서 뭐 많게는 3문제. 요 정도 나옵니다. 되죠? 그리고 문화사가 한 어느 정도 나오냐면 보통은 평균 5문항 정도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제 문화사가 한국사 고득점의 마지막 퍼즐이라 그랬잖아. 근데 그 이유는 이게 특히 이제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올 때 여기서 빛을 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쉬워도 한두 문제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 그 한두 문제 어려운 게 여기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한국사 마지막 퍼즐이라고 그래요. 됐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요령이에요. 여기 3개는 좀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는 것도 방법이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
수업하는 강의하는 교수가 뭐 연락이 얘기한 게 있으면 그 정도만 그냥 가볍게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쓱쓱 보시면서 가셔도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 한국사 공부하는 거에 한국사 공부하는 시간에 70% 이상은 70% 이상은 정치사에다가 투자하시는 게 전략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저랑 특히 또 한국사 하시다 보면 제가 사실은 제가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 수업 시간 재밌어요. 그런데 특히 이제 뭐 단가 수업이나 이런 거 하면 재밌어. 왜냐면 뭐 이것저것 말씀드릴 것도 많고. 그러다 보면 이제 처음에 한국사 싫어했는데, 저를 만나서 하다 보니까, 괜찮은데, 할만한데, 그러신 분 많아요. 표정들이 별로 안 좋은데, 진짜야.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여러분 그거 잠깐이야. 그렇게 6개월 지났는데 점수 안 나오지? 재미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흥미를 갖고 할 수 있지만 수험생은 누구도 점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시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수업도 좀 들었는데 점수 안 나오면 누구나 다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처음에는 이쪽을 좀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조금 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혹시 얘기 들으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2021년 가장 최근이죠. 지방직, 서울시, 9급. 이게 가장 마지막 시험이잖아. 근데 가장 마지막 시험인데 얘 엄청 쉬웠거든. 진짜 역대급으로 쉬웠어. 됐죠? 역대급으로 쉬웠는데 여기가 실제로 이제 왜 쉬웠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방직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문제를 잘 낸 건 아니야. 왜냐하면 이렇게 내버리면 뭐가 문제냐면 공부를 한 친구랑 안 한 친구가 사실 구별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버리냐면 실수 안 하기 게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영어가 좀 어려웠거든. 근데 만약에 영어가 어려웠는데 영어 쪽에서 꼬여가지고 한국사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실수했으면 모를까. 아닌 경우에는 사실은 실력 차이가 별로 안 나버려요. 그러니까 특히 한국사는 회독 많이 하는 사람이 짱이거든. 그러니까 한국사는 누가 제일 잘하냐면 N수생이 제일 잘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수험가의 밥을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이 제일 잘해. 짬밥 못 이깁니다, 한국사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는 공부 좀 한 친구들, 수험계는 좀 된 친구들 사실 되게 억울한 거지, 이번 시험은.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최종 결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지방직 9급 같은 경우에는 문항 출제가 이렇게 됐어. 선사 포함 정치사가 17문제야. 근데 문제가 다 평이했어. 그리고 경제사 빵, 사회사 빵, 그리고 문화사 3문제예요. 근데 문화사도 대부분 평이했어. 그나마 만약에 하나 실수 정도 한다면 하나 정도? 그러니까 봐요.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올해 또 이런 경향이 있다고요. 그리고 최근의 추세는 제가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정치사가 지금 퍼센트로 보면 한 60% 정도 되잖아요. 60% 넘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이 추세야. 그러니까 정치사가 기본적으로 12문제, 13문제 이상 나와. 그러니까 17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지방직 9급은 이건 좀 제가 볼 때 좀 극단적이야. 이게 좀 너무 심하고 너무 심한 것 같고. 근데 저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12, 13 아래로 내려가진 않아. 그리고 경제사의 문화에 또 상당수 내용이 일단 정치사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게 많아. 이게 무슨 과목이야? 시간의 과목이에요. 제가 뒤에 끊임없이 말씀드릴 거야. 역사는 시간 속에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목이야. 무슨 과목이야? 시간의 과목이야. 시간의 과목. 됐죠? 그런데 그 시간의 기본 틀이 정치사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정치사에서 기본적인 시간 틀을 갖고 있으면 경제사회 문화 내용을 서로 내가 못 외우더라도 한 대충 추론으로 그리고 대충 지금 주어진 자료로 대충 갖다 좀 때려 맞출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정치사에 시간을 많이 들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좀 가볍게 보셔도 돼요. 처음부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대가 끝나죠. 자, 그러면 이제 중세사회로 가요. 근데 두 번째, 자, 중세. 자, 중세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고려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려. 됐죠? 그래서 고려왕조에 대해서 할 거야. 고려. 자, 고려왕조에 대해서 할 건데 이 다음 시간에 제가 바로 고려시대를 할 건데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우리가 만나면 그럼 이제 여기서 고려시대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전체적인 개관사를 좀 보여드릴게요. 됐죠? 그리고 고대, 선사 고대를 스피드하게 한 거에 비해서 여기서는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크게 4개의 단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세 정치에서
그러니까 그 쌍두마차가 있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쌍두마차. 됐죠?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쌍두마차는 초기 국왕의 업적, 그리고 고려 후기의 정치변동. 이 두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편하게 들으세요. 나중에 뒤에 가면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자, 고려의 건국자 태조 왕건. 자, 그리고 왕권 강화 광종. 자, 그리고 유교 정치의 실현 성종. 그래서 이 초기 국왕의 업적들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 문제가 최근에 중세 정치에서는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물귀족 사회, 그리고 무신정변, 그리고 대외항쟁,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자, 여기는 최근에는 출제율이 조금 떨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고려 후기 얘기는 뭐냐면, 고려 후기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고려 국왕 단독 문제로는 전통적으로 출제율 1위가 공민왕이거든요. 공민왕. 그래서 공민왕과 원간섭기의 왕들. 그래서 원간섭기에 고려 국왕 이름에 충자가 들어가. 됐죠? 그래서 이게 이런 왕들이 총 6명이 있는데 충 무슨 왕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아니 왕이 무슨 충자가 왜 들어가? 아니 무슨 왕한테도 충성의 대상이 있어? 있어. 누구한테 충성하는 거야? 원나라 황제한테 충성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원간섭기야. 그래서 충열, 충선, 충숙, 충해, 충목, 충정. 그래서 이렇게 6명의 국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랑 그 다음에 원간섭기에서 벗어나는 공민왕 시기를 비교해서 선지에서 구별하는 문제. 됐죠? 이게 고려 정치사에서는 출제율, 그러니까 쌍두마차예요. 그래서 원투. 얘네들이 원투펀치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데서는 틀리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신경 좀 쓰셔야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경제, 사회사 파트, 문화사 파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뭐 출제율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건 이제 뭐 수업을 안 해도 된다,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닌데, 여기는 좀 가볍게 하시고 회독이 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공부가 좀 쌓이고 여기 내용이 좀 확실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가셔도 됩니다. 됐죠? 그래서 수험가의 공부는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학문을 하는 게 아니잖아. 수험은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한데 수험은요, 저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한국사 뭐 교수님 때문에 재밌어졌어요. 교수님 때문에 그래도 한국사가 좀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점수 안 나오잖아? 그러면 여러분 저 좋은 선생 아니야. 됐죠? 그래서 여기는 되게 냉정한 거야. 그리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도 점수 안 나오잖아? 그러면 사실은 어디 가서 열심히 말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슬픈 얘기야.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면 결과가 없으면 수험가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거야. 왜냐면 나 열심히 했는데 라는 말하는 게 너무 웃기잖아. 맞죠? 열심히 했는데 지금 3년째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얘기야.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야. 도대체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분들이 열심히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제 말은 그냥 입을 다물게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 공부가 되게 전략적이어야 돼. 그래서 공부하는데 자꾸 데코레이션 하면 안 돼. 공부에 멋내면 안 돼. 됐죠? 내가 뒤에 가면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그 서브노트 같은 거 만드는 거 있잖아. 저는 비추야. 과목별 서브노트 만드는 거. 여러분 단거나 하는 거랑은 얘기가 다른 거야. 단거나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마지막 시험 볼 때까지 특정 과목의 메인 교재를 하나를 잡아서 거기에다가 문제를 풀다가 틀린 게 있거나 내가 추가적으로 안 게 있으면 내용을 기입해서 그 한 권에다가 몰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마지막에 공부할 때 전략적으로 많이 해요. 이걸 단거나라 그래.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단거나가 아니라 서브노트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노트에다 따로 정리하는 거. 이해됐죠? 그런데 그건 일단 첫 번째, 만약에 하실 거면 특정 단원만 하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불교랑 성리학만 나오면 나는 쥐약이야. 불교, 성리학, 실학 나오면 난 쥐약이야. 그러면 불교, 성리학, 실학 이것만 정리하는 거야. 한국사 전체 내용 중에 그것만 빼서. 이런 건 괜찮아. 이건 괜찮아.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 있죠? 그런 건 하는 게 아니야. 됐죠? 그리고 특히 여기 여학생들 중에 이거 메모 같은 거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글씨도 예쁘고 그 다음에 연필, 자 이런 거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수업할 때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도 한다? 이거 아세요? 나도 해볼까? 이렇게 막 손가락에 끼고 공부해. 아세요? 이렇게 손가락에 화가 같아, 화가. 그래서 끼고 이렇게 막. 더 나쁜 사람 뭔지 알아? 옆에서 추임새 넣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옆에서 뭐라 그러냐면, 와, 씨발, 너 정리 졸라 잘한다. 야, 그대로 찍어서 책을 출판해도 되겠다. 옆에서 추임새 넣잖아?
그럼 이분이 멈출 수 없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더 서브노트에 집중하는 거야. 그 서브노트 만들다가 시험 보러 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공부에 수험 공부는요. 실질적이어야 돼. 자꾸 데코레이션 하면 안 돼요. 됐죠? 공부하는데 멋내면 안 돼. 되죠? 자,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세 고려가 끝나죠. 자, 그다음. 그럼 이제 조선입니다. 그런데 조선은 제가 아까 전체 개관에서는 그냥 조선이라고 말했는데 실제 단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이제 교과서 안으로 들어가면 고려랑은 다르게 조선은 최소 2배 이상 자세하게 교과서가 서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선은 2개의 시대로 나눕니다. 여기서 보시는 근세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조선 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선 전기. 됐죠? 그러니까 조선 전기라고 하는 건 조선은 그러니까 전기가 있으니까 뭐가 있겠어? 눈치로. 후기가 있겠죠? 그래서 임진왜라는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아예 우리가 시험을 볼 때 구분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요. 아예 단원이 다릅니다. 단원이. 됐죠? 네, 그래서 자 앞에 고대나 고려보다는 2배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는 거야. 됐죠? 자,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이게 초기 구강 업적들이거든요. 초기 구강의 업적.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고려랑 똑같죠. 그러니까 앞에 태조, 광종, 성종이 시험에 나온 것처럼 여기서도 태종, 세종, 세조, 성종 이런 왕들이 이 초기 구강들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출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사실은 여기 이제 정치적 전개인데 사림의 대도와 붕당 정치의 전개. 이 부분도 사실은 시험에 좀 나옵니다. 여기보다는 좀 적게 나와요. 두 번째를 건너뛰었는데 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요게 제도사거든요. 제도사. 이게 사실은 가장 머리 아픈 얘기야. 제일 재미없는 얘기야. 그런데 제도사는 사실은 그렇게 출제율이 높진 않아요. 근데 어렵기는 더럽게 어려워. 되죠? 그리고 솔직히 막 공부하다 보면 이런 느낌 들어. 야, 나 신발라. 지금 대한민국 내가 정부 조직도도 모르는데 내가 무슨 조선 정부의 조직과 각 기관의 업무를 내가 이렇게까지 알아야 돼?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됐죠? 그래서 요거는 내용은 좀 까다롭고 출제율은 조금 떨어져요. 되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사림과 관련된 얘기, 붕당 관련된 얘기 이게 그다음에 좀 나오고요. 그다음에 원래 전통적으로 대외 관계는 고려가 많이 나왔는데 자, 요즘에는 조선 전기도 요 대외 관계 그래서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거는 작은 별표로 갈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경제사회 문화는 똑같습니다.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건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 고대 전체의 경제사회 문화를 얘기하든 고려 왕조 전체의 경제문화, 사회 문화를 얘기하는 건 약간 이해가 돼. 그치? 왜냐면 그 왕조 시대의 사람들의 삶 또는 뭐 어떻게 먹거리를 어떻게 먹고 사는 이게 좀 이해가 되잖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선이라는 하나의 왕조를 둘로 쪼갰다는 건 지금 봐요. 경제사회 문화를.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러니까 교과서 저수를 한 저자들의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조선이라고 하나의 왕조, 조선왕조 500년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무조건 조선 후기에 있는 거야. 경제사회 문화는. 그러니까 경제사회 문화는 편하게 들어봐요. 무조건 포인트는 여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뒤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경제사회 문화 파트에서 그래도 출제율이 제일 높은 데가 경제사회 문화에서 그래도 출제율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냐면 조선 후기예요. 됐죠? 그래서 근대 태동기라고 돼 있는데 이 근대 태동기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조선 후기.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를 얘기하는 거야. 됐죠? 근데 임진왜란 이후에 시대를 왜 구분하느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나 그다음에 문화적으로나 너무 변화가 많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조선의 문화 퉁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냥 조선의 경제하고 한꺼번에 할 수가 없다는 거지. 너무 달라졌다는 거야. 네, 되죠? 이게 교과서 저술의 포인트야.
그래서 조선 후기를 따로 띄어낸 건 편하게 들어보세요. 정치 때문이 아니에요. 정치 때문이 아니야. 정치를 왜 나눠야 돼? 그냥 넣어둬도 돼. 그래서 실제로 제가 조선사 전체 개관할 때는 그냥 조선을 잡으면 이게 정치 얘기잖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갈 거야, 그냥. 조선왕조 500년을 그냥 한꺼번에 구강별로 해서 짧게 전체 그림을 한꺼번에 보여드릴 거야. 중간에 안 끊을 거야. 정치는 끊을 필요가 없어요. 됐죠? 그런데 경제사회 문화는 아니야. 경제사회 문화는 아니야. 그래서 경제사회 문화 쪽은 이쪽을 좀 봐주셔야 돼요. 올해 물론 지방직에는 안 나왔지만, 됐죠? 네, 그래서 경제사회 문화 파트는 이쪽을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아니다. 지방직에서 하나 나왔네. 지방직에서도 한 문제 나왔어. 뭐가 나왔냐면 실학이 나왔어. 실학. 됐죠? 그래서 박제가랑 그 다음에 한치훈, 해동역사야 한치훈. 그래서 올해 얼마 전에 봤던 시험 여기 문화사 문제 3개 있다 그랬잖아.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하면 이제 뭐가 끝났냐면 전근대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역사는 크게 두 개로 보는데 하나가 전근대사 그리고 또 하나가 근현대사야.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근대사가 끝나요. 그리고 정치사에서는 하나만 얘기하고 갈게요. 정치사는 뭐만 보면 되냐면 여기만 잘 체크하면 돼요. 이게 붕당정치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나는 탕평정치. 됐죠? 그래서 탕평의 구강 하면 우리가 보통 영종조를 얘기하거든요. 영조와 정조. 근데 최근에는 또 누가 많이 나오냐면 바로 앞에 숙종도 좀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이 이야기. 그래서 숙종, 영조, 정조. 되죠? 여기는 좀 꼼꼼하게 정리해 두셔야 돼. 자, 그 다음, 그리고 나면 19세기 세도정치로 가거든요. 이거 시험에 진짜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가볍게 보시면 돼요. 되죠? 네. 그 다음에 대외관계 살짝.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근대태동기는 탕평과 관련된 숙종, 영조, 정조. 여기가 중요한 거고. 자, 그 다음은 경제사회 문화는 앞시대와 달라진 거, 바뀐 거. 됐죠? 이게 포인트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면 말씀드리겠지만 경제 파트에서 근대 태동기라는 건 그러니까 근대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말 그대로 근대의 모습이 잉태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목숨 거는 부분 중에 하나야.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일본의 역사 왜곡 정체성 이론에 대한 반박이에요. 그래서 너희 조선놈들은 역사가 발전이 없다. 늘 너희들은 고대사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근대사회로의 자생적 태동은 그런 쪽으로 불가능하다. 됐죠? 근데 이제 이런 일본의 역사 왜곡, 이걸 이제 우리가 식민사관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반박입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미 자본주의적 모습들이 잉태되기 시작해요. 됐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뒤에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이라는 걸 나중에 배울 거예요.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 됐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경제상의 변화, 됐죠? 이런 경제상의 변화는 나아가서 실제로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치제도, 조세제도를 배우는데 조세제도 출제 90%, 거의 95%는 무조건 조선 후기에 나와요. 됐죠? 그래서 영정법, 균역법, 대동법. 나중에 이 트로이카를 우리가 배울 거예요.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자, 그 다음 사회. 사회적으로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 조선 후기에 신분제 병동. 그러니까 평등의식의 출현이에요. 그러면서 조선사회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 사실 붕당정치, 중앙에 있는 붕당정치가 무너지는 것도 이것 때문이야.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딱 사회사로 찍어서 문제는 안 나오는데 요 시대적 분위기는 알고 있어야 돼. 나중에. 됐죠? 왜냐하면 그래야 이게 정치랑도 이어지고 다른 얘기랑 다 이어져.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평등의식의 확산이라는 건 결국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다 양반되는 거야. 다 양반. 됐죠? 원래는 이런 거잖아. 원래 조선전기의 신분제라는 건 양반은 공무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전체 인구의 4%가 안 됐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소위 말하는 양반 사대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인계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뭐냐면 국가 전체를 기본적으로 갖추는 건 평민들, 상민들이야. 됐죠? 그리고 천민들도 사실은 숫자가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피라미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하급 관리인 중인들이고. 되죠?
근데 나중에 조선후기가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삼각형이 뒤집혀. 이게 핵심이야. 삼각형이 뒤집혀서 그냥 다양반이야. 다양반. 이게 조선후기 사회의 가장 큰 변동이야. 이건 단순히 신문제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들, 이런 틀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 이런 말 들어봤어요? 나이 좀 지긋한 분들이 길거리 가다가 뭐 차가 접촉사고가 났어. 또는 길거리 가다 시비 붙었어. 그러면 싸울 때 뭐라 그래? 처음에. 이런 말 하잖아. 아니, 이 양반, 아니, 이 새끼 저 새끼는 그건 마지막이야. 그건 좀 기다려봐. 그래서, 아니, 이 양반이? 저 양반이? 그러면서 막 싸우잖아. 그 말의 뜻이 뭐야? 그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길거리 가다가 시비가 붙잖아. 그러면 다 양반인 거야. 그래서 이 양반이 저 양반이야. 그래서 조선후기에 생긴 욕이 뭐냐면 누군가를 상민이라고 부르잖아? 그럼 그것 자체가 욕인 거야. 그러니까 조선 정계는 이게 욕이 아니야. 왜? 다 상민이니까. 다 일반 양민이니까. 그런 일반 평민을 조선시대는 상민이라고 부르거든. 그런데 조선후기에는 누군가를 만약에 제가 이분을 찍어서 상민이라고 하잖아? 그럼 욕이 되는 거야. 그래서 19세기 이후에 등장하는 욕이 뭐냐면 쌍놈이야. 쌍놈. 그 말이 뭐냐면 상민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양반인데 너만 상민이야. 그러니까 욕인 거지. 이해됐죠? 조선후기에는 이런 여러 가지 변동이 생겨요. 되죠? 자, 그 다음 근대 태동기 문화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사회에 대한 비판, 새로운 개혁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개혁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대표로 우리가 배우게 될 게 실학이에요. 실학. 그리고 실학은 요번에 지방직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뭐 문화사랑 경제사회 문화사가 안 나오는데 그 와중에도 얘는 꿋꿋하게 나왔어요. 됐죠? 네, 이렇게 해서 근대 태동기 해서 정근대사가 끝납니다. 되죠? 네, 그래서 요런 얘기들로 이루어져 있구나. 편히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근현대사야. 근현대사. 자, 근현대사는 첫 번째 단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근대사회 전개라는, 그러니까 대원군의 등장부터 외세 침략적 접근 속에서 우리가 이걸 끝까지 막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막지 못하고 나라를 빼앗기는 아픔의 역사를 경험해. 그래서 이 시기를 그냥 근대사회 또는 근대개항기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입안에서 최대한 시간이 할애되는 한도 내로 시간을 내서 조금이라도 더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서 할 건데 여기는 뭐가 가장 다르냐면 앞단원에 공부하는 거랑 공부 방법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앞에 공부하듯이 요 단원을 공부하잖아. 그러면 뭔가 계속 어긋나는 걸 느낄 거예요. 그리고 요 단원 공부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야. 그 왜 그러냐면 공부 방법이 틀린 거야. 그 왜 공부 방법이 틀리냐면 교과서 저술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접근 방법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근현대사 전체가 대원군이 등장하는 게 1863년이거든요. 근데 보통 공무원 시험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까지 나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우리가 정근대사라고 배운 게 사실은 수업 시작하면 구석기 70만 년 전부터 배워. 근데 그건 너무 좀 극단적이잖아. 그러니까 그건 빼더라도 봐요. 고대만 1000년이야. 그리고 고려왕조 500년, 조선왕조 500년, 물론 고려는 500년 좀 안 되긴 하는데 어쨌건 대략 한 2000년 정도는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정근대사에서 2000년을 했잖아. 근데 근현대사에서 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37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을 공부하는 방식과 137년을 보는 게 어떻게 같아. 그러니까 학습법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현대사에 오면 조금 더 암기성이 세죠. 그리고 시간을 또 촘촘히 봐야 돼요. 우리가 역사에서 기본은 뭐라 그러냐면 보통 1000년, 2000년씩을 다루니까 역사의 가장 기본 틀은 100년 단위야. 2세기, 3세기, 4세기, 15세기, 16세기. 이렇게 기본적으로 큰 틀과 시대적 특징, 시대적 분위기를 좀 간단하게 먼저 정리하면서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에 대한 큰 틀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무슨 과목? 시간의 과목. 되죠?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봐봐. 100년 단위로 해봐. 19세기. 끝났는데? 맞죠? 100년 단위로 하면 끝나버리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는요, 무조건 10년 단위로 보셔야 돼. 10년 단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시대를 이해하는 큰 틀이 100년이 아니라 10년으로 좁아진 거야. 그럼 10년으로 좁아졌다는 게 무슨 뜻이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체크하고 기억해야 될 내용이 10배 더 자세히 봐야 된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 공부를 해보시면 한 15배쯤 더 자세히 봐야 돼. 됐죠? 그러니까 여기가 앞에 정은대사처럼 그냥 크게 툭툭 시간이 특징을 하면서 툭툭툭툭 정리하면서 왔던 거랑은 좀 달라져요. 여기 오면 좀 더 촘촘하게 가야 돼. 좀 더 종종걸음으로 가야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방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되죠? 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여기 이제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건, 사고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기출을 특별히 찍어드릴 게 없는 게 요 각각 주제가 너무 많이 나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뭐 굳이 얘기하면 이렇게 돼. 최근에 출제율 1위는 대원군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이야. 그래도 다행인 게 요즘에 좀 쉬워지면서 또 대원군이 잘 나오는 것 같아. 제가 근대사 수업을 해보면 있잖아. 아무리 근대사 부담스러워해도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은 그랬어. 대원군 어려워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 아무리 근대사를 싫어해도 제가 느끼는 분위기는 대원군은 있잖아. 거의 우리 집안 어른이야. 그 친밀감이. 이해되죠? 그래서 대원군 문제는 대부분 잘 맞추더라고요. 되죠?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입니다. 그리고 원래 전통적인 출제율 1위는 이제 요즘에는 조금 덜 나오긴 하는데 전통적인 출제율 1위는 대한제국 광무개혁이에요. 독립협회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는 뭐 다 잘 나오긴 하는데 축을 크게 기출의 축을 잡는다면 이렇게 한 3개? 근데 나머지도 좀 여기는 좀 제법 좀 많이 나와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는 뭔가를 찍어서 먼저 공부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워낙 좀 여기는 다양하게 출제되는 게 출제 특징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로 갑니다. 자, 근대사 두 번째 단원이에요. 자, 일제강점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첫 번째, 여기는 좀 특이해요. 맨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식민통치체제 구축과 경제수탈. 그래서 얘를 시작하면 붙잡고 시작해요. 그렇죠? 완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시간대별로 정리할 때 좀 특징이 뭐냐면 여기 이렇게 첫 단원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거 근대도 안 그러고 현대사도 안 그러거든. 얘만 그래 얘만 첫 단원이 시작할 때 처음에 시작한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다 하고 시작해.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제강점기를 10년 단위로 쪼개요. 그래서 1기 1910년대 2기 1920년대 그 다음에 3기 1930년대 이후.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일제가 이제 어떻게 통치했냐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눈 다음에 통치 방식과 경제 수탈 이런 것들을 실제로 처음에 얘기하고 시작해요. 그렇죠? 그런데 일제강점기 전체에서 얘가 출제율이 가장 높아. 그리고 두 번째 얘는 베이스야. 그러니까 일제가 어떻게 이제 포괄적으로 통치했냐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1기는 무단 통치. 아니 우리 마지막 시간에 하겠구나. 어리버리한 조선 새끼들 아주 싹 다 밟아놓고 시작하는 거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3.1운동을 경험하신 애들이 깜짝 놀래. 그래서 이 새끼들 봐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유아정책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버리한 조선 새끼들 아주 싹 밟아서 끝내려고 했는데 3.1운동을 경험하면서 이들이 좀 반성을 한 거야. 우리의 포괄적 통치가 오히려 조선인들의 단결을 강화했다는 거야. 좋은 전략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래서 기만적 유아정책을 들고 나와요. 그게 뭐냐면 문화통치예요. 문화통치 핵심은 뭐냐면 겉으로는 유아정책인데 실상은 조선 내에서 친일적 조선인들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선진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 선진국들에게 일본이 배운 거야. 됐죠? 그래서 조선 안에서 친일적 조선인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조선인들이 조선인들을 서로 믿지 못하고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서로 실망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거야. 실제로 이 문화통치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실제로 조선인들이 오히려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을 걱정하고 얼마 전에 여러분 그 유명한 그 혹시 법원 판결 보셨어요? 일본 배상 문제에 대한 그 판사 국민청원까지 들어가서 검색 한번 해봐요. 그 진짜 나 그 기사도 봤어. 야, 그 제가 볼 때는요 그 판사는요 한국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내용을 한번 보세요. 서방의 선진국가인 일본을 서방의 선진국가 일본? 야, 진짜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일본이
근대화의 영웅이 후쿠자와 유키치야. 일본은 20년마다 화폐 모델이 바뀌는데 후쿠자와 유키치는 지금도 남아있어. 그래서 후쿠자와 유키치의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문명화의 개론이라는. 그런데 그 책에서 후쿠자와 유키치가 주장한 게 뭐냐면 일본은 더 이상은 아시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가 얘기했던 게 탈아론이에요. 탈아론. 됐죠? 그래서 일본의 근대화의 정신적 기반, 그 문명개화론과 그러니까 후쿠자와 유키치가 얘기했던 문명개화론과 탈아론은 일본의 근대화의 사상적 기반이 됩니다. 근데 그때 일본이 정말 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영국이야. 미국이야. 미국과 영국인이 진짜 되고 싶었던 거야. 일본 애들은. 됐죠? 근데 지금 얘기했던 그 판결문이 그거예요. 이게 딱 일본의 극우의 논리야. 일본은 서방세계다야. 아시아가 아니다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시아 찌질이 그 한국 무슨 뭐 베트남 이런 애들이랑은 근본적으로 다르다야. 우리는 서방 국가다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일본을 서양이라고 생각해? 야 이거 지금 몇 년 전 얘기야.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만약에 배상을 하게 되면 이후에 또 흥분했다. 또 이게 또 딴 데로 빠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후에 미국과의 관계도 안 좋아질 거고 그래서 전체 우리나라의 안보에 위협이 될 거다.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논리 비약이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죠? 하여튼 제가 말하는 건 나중에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됐죠? 네이버 다음에 다 있어. 되죠?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와 있던데 아주 충격적인 그 판결문이 있었죠. 됐죠? 그 2주 전인가 그래요. 며칠 안 됐어요. 자, 어쨌든 간에 나중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 뼛속 깊숙이 친일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들은 너무 실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새끼들은 나라를 뺏길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새끼들이 하는 게 되는 게 있어? 이렇게 우리 민족 전체적으로 패배의식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 이번에 얼마 전에 대통령이 G7 회의에 간 것도 보셨죠? 사실 우리가 G7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경제 규모로. 우리가 그 7위를 밀어내고 사실 우리가 7위야 지금. 그래서 G7 하면서 우리는 번외로 한 나라를 더 추가한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일본은 여러분 지금 맛이 갔어요. 그리고 아니 그렇게 일본 좋아하는 사람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아니 뭐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우리가 뭐 사상의 자유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일본 찬양하고. 근데 대신에 그 일본 가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죠? 안 말릴 테니까. 자, 그 다음 3기. 자, 대륙과의 엄청난 전쟁을 시작하면서 민족 말살 정책. 그래서 이 전쟁에 동원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1기, 2기, 3기. 요게 이제 기본 베이스고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들 있죠? 여기서 뒤로 나오는 얘기들이 전부 뭐냐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저항이야. 대응. 그러니까 요 단어는 좀 특이한 게 일제강점기를 일단 처음에 시작하실 때 잘 들으세요. 무조건 얘부터 하는 거야. 왜냐면 출제율 1위지? 예를 들어 이번에 국가직 같은 경우도 국가직 구급에서 이 문제만 2개 나왔어. 2문제.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요 단어 좀 어렵거든. 근데 여기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도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요. 출제율 2위가 안타깝게도 여기가 좀 안타까운데 이게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파트야. 무장독립전쟁. 여기는 이게 뭐냐면 독립군의 활동과 실현, 통합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저 단원이 얼마나 어렵냐면 저 단원이 악명이 높아요. 수험가에서. 그래서 저도 수업을 할 때 이 단원 들어갈 때는 아예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 비닐봉다리 각자 준비하라 그래. 내가 수업하면 뒤에서 막 이렇게 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우락우락 막 듣고 있으면 토가 나와. 근데 남의 등에다 토하면 안 되잖아. 자기 토는 자기가 챙겨가야지. 그래서 재미없네요. 자,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되게 어려운데 안타깝게 얘가 출제율 2위예요. 되죠? 그런데 이 단어는 워낙 까탈맞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가볍게 보시고요. 처음에 너무 막 집중하다 보면 이 공부가 끝나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청산리 대첩에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상을 많이 당해요. 됐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되죠? 네. 자, 처음에는 이쪽에 집중하시면 돼요. 자, 나머지는 그냥 파편처럼 나옵니다. 되죠? 네, 그래서 이 단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경제사회 문화 시험에 잘 안 나오고 문화 파트에서
박은식 신채호만 나옵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현대사. 자, 현대사회의 발전인데, 자, 이 부분은 광복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얘기입니다. 오늘날까지. 근데 여기는 일단 출제율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구성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출제율 1위는 무조건 대한민국의 수립입니다. 근데 이 수립이라는 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45년 8월 15일 광복에서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까지. 됐죠?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얘기해서 대한민국의 건국이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분단의 확정이야. 됐죠? 얘가 출제율 1위예요. 근데 얘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근현대사 전체 1위야, 얘가. 그러니까 현대사는 문제 많이 안 나오는데 얘는 예외야. 그죠? 얘는 전체 1위야. 그러니까 한국사에서 굳이 출제율 1, 2위를 따져보면 전체를 해볼게요. 아까 내가 삼국의 발전과 항쟁이라 그랬지? 걔가 1위. 얘가 2위야. 그 정도로 많이 나와.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현대사에 가면 좀 많이 공부 안 하고 현대사는 좀 어려워하거든. 정말 내가 극단적으로 얘기할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현대사 있잖아요. 그냥 얘만 보고 뒤에 싹 안 해도 돼. 내가 아직 많이 준비 안 됐을 때. 그죠? 그리고 좀 준비되고 나면 그때 해도 돼. 그죠? 그 정도로 얘가 많이 나와. 그죠? 네.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 실현과 발전이 여기가 제가 수업을 할 때 제일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문제는 잘 나오지는 않아. 가끔 나와. 근데 또 가끔 디테일하게도 나와. 디테일하게.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분량이 너무 많아. 그런데 내가 그 많은 분량을 일일이 다 설명하는 게 여러분한테 과연 도움이 될까? 이 딜레마예요, 여기는. 그래서 전략적으로 얘기하면 여기는 처음에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많이 나오는 뭐 4.19 혁명이라든가 87년 6월 민주항쟁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포인트만 좀 보고요. 그 다음에 10년 단위로 크게 큰 그림 정도만 보고 조금만 디테일하면 무조건 다음의 도구로 미루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 그냥 전략적으로 쭉쭉 보면서 가면 돼. 자, 그 다음에 의외로 시험에 좀 나오는 게 통일입니다. 통일.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작은 별표 할게요. 그래서 대한민국 수립만큼은 아닌데 통일과정 시험에 제법 나오는데 여기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생각은 하셔야 돼요. 여기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은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72년 7.4남북공동성명, 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나중에 아시게 될 거야. 이렇게 3개만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아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노력 투자는 작고 나오면 그냥 맞추면 되는 거야. 되죠? 네, 그런 의미에서 현대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자, 이 얘기를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말씀 다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테마 끝났네요. 자, 이제 세 번째. 자, 주요 지역, 지도와 함께 정리하는, 자, 지역, 이제, 정리인데, 이제 우리 쉴 때 됐는데요. 그죠? 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제가 돌아와서 여기 지도, 주요 지역 정리하고, 그 다음에, 중국사 오늘 조금 하면 좋은데 쉽지 않겠는데? 근데 하여튼 뭐 하는 데까지 하죠. 제가 너무 첫날인데 오버 안 할게요. 되죠? 네, 그래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제가 돌아와서, 한 50분만 할게요. 되죠? 그리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